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본격적으로 어떻게 블록체인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사업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제 코인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만의 블록체인을 만드는 건데, 한번 그 사례를 보면, 자, 이거는 뭐냐면 은행 간의 거래 기록이에요. 은행 간의 거래 기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의 고객인데 급해서 우리은행 ATM기에서 돈을 찾았어요. 그죠?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돈을 보내줘야 돼요. 맞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걸 하는 것을 이제 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야, 국민은행이 우리은행한테 야, 올해 이번 달은 너네 고객이 우리 ATM기에서 한 1,000만 원 찾아왔으니까 1,000만 원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은행이 야, 무슨 소리야? 900만 원인데? 그래서 아니야, 1,000만 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누군가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은행은 국민은행의 데이터를 못 믿고 국민은행은 우리은행의 데이터를 못 믿죠.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청산소. 어김없이 중개자가 나타났죠.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수수료를 먹습니다. 청산소가 스위프트라고 하는 단체로 대변되는데 은행들로부터 돈을 엄청나게 뜯어갑니다. 이걸 하면서 너네 서로 못 믿지? 날 믿어. 대신 돈 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청산소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틀려. 그러면 좀 찝찝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청산소가 그런 걸 해주기로 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막 해킹을 당했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참 그렇죠. 은행들이 참 보니까 억울한 거지. 참 서로 못 믿어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서 맨날 돈이나 뜯기고 앉아있고 이런 건데, 야 얘들아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왔대. 그래서 야 우리 모두가 장부를 공유하면 청산소에 억울하게 돈 뜯기지 않아도 된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신한은행 가서 물어보면 돼요. 아니면 하나은행 가서 물어보든가. 왜냐면 모두가 다 장부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야 이거는 900만 원이 맞네. 900만 원이 맞아. 알았어. 900만 원 맞나 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행들이 다 연합해서 각각의 청산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부당하게 청산소가 날아가는 거죠. 그 사업이 R3CEV 사업입니다. 유수의 은행들이 다 연합했습니다. 세계 제1의 은행 시티뱅크, 제2위 HSBC,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치방크, 뭐 이름 있는 데는 다 들어갔어요. 이름 있는 데는 다 들어갔어. 처음에는 이렇게 연합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뭐냐면 은행이라고 하는 얘들 진짜 다 잘 나가는 은행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뭐에 있는 모은행이랑 째바리가 안 되는 규모의 은행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렇죠? 뭐가 쟤네가 못 나서 연합을 하겠습니까? 근데 블록체인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죠? 무조건 컨소시엄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자존심 센 이런 은행들이 연합을 해서 공동으로 출자한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야, R3CEV라고 하는 회사인데 너가 좀 블록체인을 만들어줘. 그럼 우리가 쓸게. 대신 우리는 쓰면 부당하게 청산소에 돈을 안 뜯겨도 돼. 아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 은행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하나금융그룹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뭐 얼마를 내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국은행이 없어요. 중국적 은행. 그래서 중국은행은 R3와 같은 뭐 자기들 차이나 레저를 만들겠다 이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R3CEV가 아까 세 번째 장인가 보셨던 첫 번째 코인이 아닌 블록체인 사업,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코다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만들었고요. 지금 뭐 쓸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컷 만들어놓고 왜 안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R3CEV는 블록체인을 완성을 했고 테스트 단계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죠. 대신 그러니까 프라이빗은 퍼블릭보다 빠르고, 그죠? 굳이 뭐 POW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은행 몇 개가 합의하면 오케이 이렇게 빠르게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합의 메커니즘도 각자 알아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그 저장하는 내용도 심지어는 뭐 동영상 같은 거 저장해야 돼요.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뭐 서버 엄청나게 큰 거 다 은행마다 갖다 놓고 야, 이 CCTV 데이터는 모두가 다 기록하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거죠. 프라이빗.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도가 높아지면 뭐 다른 건 좋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프라이빗 블록체인 신뢰도가 어느 정도 안 되지만 다른 것들을 또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뢰는 어느 정도 그 멤버끼리의 그런 신뢰가 보이지 않는 유대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나타난 게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죠.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인데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겁니다. IBM이 처음에 블록체인을 만들고 싶었죠. IBM 블록체인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거를 공부해보니까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블록체인의 핵심은 신뢰고 이런 건데 내가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줄까?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블록체인이 될까? 이런 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IBM은 야, 이건 진짜 혼자서 할 수 없구나. 인텔을 찾아가죠. 야, 우리 같이 블록체인 만들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블록체인 만들면 사람들이 못 믿어줄 것 같아. 그러면 이왕에 할 거 우리 블록체인은 신뢰고 투명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기업이 하지 말고 비영리 재단에게 맡기자. 그렇게 해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을 찾아갑니다. 리눅스 파운데이션 비영리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은 당연히 그래 좋아. 대신 너희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당연히 만든 블록체인은 오픈소스 해라. 쟤네 오픈소스 단체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하이퍼레저가 발족이 됩니다. 처음에는 9개 업체였죠. 9개 업체인데 참 하이퍼레저가 지금은 제일 잘 나가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왜냐하면 R3도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코다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많이. 하이퍼레저를 저희가 최근에 쓰고 있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잘 만들었고요. 그 전에는 많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제품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경쟁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얘는 심지어 오픈 소스예요.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버텨낼 수가 없죠. 공룡 기업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는데. 근데 좀 재미있는 이 하이퍼레저의 그 흐름을 보면 우리가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이퍼레저가 처음 도입이 됐을 때는 IT 회사랑 금융회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막 2016년도 이때 막 블록체인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다. 뭐 블록체인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의 몇 %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이다. 이런 블록체인은 전 세계 10대 기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긴가민가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블록체인이 전 세계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되겠어? 블록체인이 얼마나 구현이 힘든 건데. 근데 최근에 제가 봤더니 되게 놀라운 사실. 하이퍼레저 컨소시엄에 에어버스가 들어갔어요. 전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입니다. 또 재밌는 거? 다임러 자동차. 쟤네들이 왜? 아, 금융이랑 IT는 이해하겠어. 쟤네들이 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보면은 되게 큰 업체들, 뭐 월마트, 멀스크 이런 회사들이 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보니까 진짜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 하이퍼레저가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프리미엄 멤버가 약 2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죠? 10만, 100만, 1000만 원,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요, 여기는. 계속. 이거는 메이저만 묶어놨거든요. 마이너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이퍼레저 컨소시엄은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블록체인을 또 계속 만들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고 다른 것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참 오픈소스 하나만을 보고 이렇게 많은 돈이 모이는 것도 참 저는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사실 리눅스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기업에 뭐 서포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은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돈을 막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재밌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이퍼레저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하이퍼레저라고 해서 이게 블록체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컨소시엄 이름입니다. 하이퍼레저는. 하이퍼레저 컨소시엄이 만든 블록체인이 패브릭입니다. 패브릭.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고요. 지금 패브릭 1.0, 1.1, 1.2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잘 만들었다는 그 블록체인이 패브릭입니다. 네, 잘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IBM이나 이런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여러분들도 언제든 소스를 보고 공부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갔네요. 일단은
패브릭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잖아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굳이 전기를 쓰는 POW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표가 가능해요. 투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멤버를 구성하고 있고 그 정족수가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아까 은행 9개 딱 결정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투표 가능해. 야, 이 트랜지션은 승인할까 말까? 난 승인, 난 승인, 난 승인, 난 승인, 승인. 난 반대, 난 반대, 난 반대, 난 반대. 이렇게 간단하게 그 확률 투표를 통해서 그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PBFT라고 하는 방법으로 대변되는 어떤, 그러니까 패브릭이 PBFT를 썼다는 건 아니고요. PBFT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이 왔어, 검증해줘. 그래서 이번엔 내가 리더인데 다 이거 검증해줘 라고 하면 다 쫙 뿌립니다. 다 검증해서 결과를 쫙 뿌려요. 그래서 오면은 과반수 이상이네, 통과, 이렇게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OW는 그 알 수 없는 대다수,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그 결정을 할 때 쓰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늦고 굉장히 뭐 힘들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합의하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우리 국회 국민 투표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이렇게 손 들고 투표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가능해지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막 전기를 많이 쓴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합의하자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패브릭의 적용 사례들을 쭉 볼 텐데 재밌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박세열 실장님이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우리 미래의 모습 IBM에서 만든 그 자료를 제가 그대로 베꼈습니다.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네. 어쨌든 거기에 제가 참조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첫 번째 사례가 네덜란드 차량 등록청 사업의 자전거 등록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다 한 번씩 잃어버려 보셨잖아요. 그죠? 저는 되게 많이 잃어버려 봤는데 어쨌든 블록체인에 다음을 기록합니다. 자전거를 등록하고요. 소유자를 등록하고 잔거 상태 의무, 도난 여부, 주인 변경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죠? 왜 차량 등록청에서 왜 자전거 등록을 하죠? 시범 서비스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언젠간 차량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죠. 그죠? 자,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만약에 차량이 블록체인에 등록돼서 다 이렇게 뭐 처리 같은 거, 도난 여부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하면 누가 짐을 싸고 집에 가야 되냐? 중고차 거래상이 집에 가야 됩니다. P2P 중고차 거래가 가능해지죠. 모든 차량이 등록돼 있어. 그 다음에 차량에 이력이 다 있어. 네, 그 다음에 누가 뭘 탔는지 다 나와. 그러면 굳이 왜 우리가 중개 수수료를 내고 중고차 영매인들한테 돈을 뜯길 필요가 없죠. 피어투피어로 중고차를 사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오픈락, 뭐 GPS 이런 거 다 블록체인에 기록한대요. 이런 것을 IBM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모든 차량이 등록되는 날, 블록체인은 또 한 단계 발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월마트의 사례인데 이거예요. 월마트는 지금 현재 돼지고기, 중국의 돼지고기에 대한 이 돼지가 어떤 사료를 먹었는지, 어떤 농장에서 길러졌는지, 어디서 도축했는지, 누가 운반했는지, 누가 판매했는지, 어디서 보관했는지를 다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믿을 수 있게 돼지를 사 먹게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이런 게 투명하면 행여 뭐 누가 잘못했더라도 조금 신뢰를 더 가잖아요. 예를 들면 뭐 딸기를 한 박스 샀는데 거기에 그 농부의 사진이 있다던가 이러면 조금 더 설마 사진 걸어놓고 나쁜 짓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리겠다라고 해서 IBM과 칭화대학교와 월마트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중국의 돼지고기일까요? 시범 사업이죠. 그죠? 이 차이니즈라는 글자가 글로벌로 바뀌고 포크라는 글자가 그죠? all kinds of product로 바뀌는 순간 월마트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제품들이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집어삼키는 블록체인이 맞죠? 네. 월마트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입니다. 그죠? 월마트 가면 다 따라하겠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또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달걀 파동처럼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비싸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루트도 마련이 되는 것도 있어요. 나는 정말 잘 키우고 너무 잘 좋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잘했다는 걸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한 10% 내지 20% 정도의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는 신뢰만 있다면 줄 수 있잖아요. 못 믿기 때문에 못 주는 거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식재료에 프리미엄도 더 붙이고 뭐 이런 것들 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머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머스크 들어보셨나요? 요 마크는 보셨죠? 뉴스에서 많이. 해운업체입니다. 해운업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운과 친하지 않아서 모를 수 있는데 얘가 전 세계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제1의 해운업체입니다. 한진해운이 이런 애들이랑 째바리가 안 돼요. 네. 그 정도로 큰 회사인데요. 이 해운이라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해운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구미 공장에서 생산된 갤럭시 S9이 저기 파리에 있는 어떤 대리점에서 팔리기 전까지 유통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무역이 발생하죠. 무역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갤럭시 S9을 창고에 보관해주는 업체, 창고에서 컨테이너로 실어주는 업체, 컨테이너 운반하는 업체,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빌려주는 업체,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업체,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배에 실어주는 업체가 다 다릅니다. 유군하는 업체. 그러면 이제 머스크가 이제 운반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머스크가 이제 머스크가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운업계가 보험이 발달한 이유가 이게 어디서 누가 망가뜨렸는지 알 수가 없어. 갤럭시 S9이 보니까 한 박스가 침수가 됐어. 이게 비 오는 날 보관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오다가 뭐 운반을 할 때 잘못했는지 아니면 배가 태풍을 맞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휴대폰 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머스크에서 선언을 했죠. 야, 앞으로 우리 해운을 이용하려면 모든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다 등록해서 니네가 뭘 했고 언제 어디에서 뭘 했는지 다 이야기해. 여기다 적어.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오픈을 한 겁니다. 글로벌 템퍼프루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머스크를 활용하려면 저 시스템에 등록해서 쓰세요 라고 하는 건데 머스크 데이터베이스 못 믿겠죠? 블록체인입니다. 이거예요. 블록체인이니까 믿고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운송에 드는 수많은 정보를 다 관리하고 안전한 정보 교환, 그 다음에 조작이 불가능한 저장소, 운송 지연과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투명한 무역 거래로 인한 무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머스크가 세계 1위의 해운업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머스크가 예를 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엄청난 보험료가 들어간 그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또 올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또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블록체인의 활용 사례들을 쭉쭉 보고 있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봤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좀 많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그 집중하는 우리를 경계하게 하고 분권하는 협업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앙 집중화가 되면 그 집중화된 그런 예를 들면 우리는 페이스북 같은 걸 경계하죠. 뭐 제가 과연 내 정보를 관리하고 있을까? 이렇게. 근데 R3CV를 보면 참 대단한 은행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한다는 건 참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이걸 해보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당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암호화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왜 생겨났나라고 봤을 때 금융권 아니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시기에 대해 발맞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미국이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확 찍어냈는데 그럼 나의 연봉은 그대로인데 달러를 찍어내니까 내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죠. 그죠? 맞아요. 너무 억울해요. 그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달러를 찍어내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아니면 재산이 함께 나눠주면 우리의 자산이 보존될 수 있죠. 가치가. 그러니까 찍어낸 달러만큼 그 비율만큼 나한테 들어온다면 내가 가진 양이 많아지니까. 근데 달러를 찍어서 어디에 주죠? 은행에 줍니다. 그죠? 은행에 주죠. 물론 빌려주는 거긴 하지만 은행이 줍니다. 그 은행은 그걸로 대출 장사를 하죠. 대출 장사.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FRB에서 10억을 가져오면 은행은 대출을 100억을 내잖아요. 그 이상을 냅니다. 그죠? 그러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은 그 이자로 돈을 벌어서 갚긴 하지만 어쨌든 새롭게 찍어내는 돈으로 이득을 보는 단체는 은행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신뢰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막 월가를 점령해라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우리도 은행이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인지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은행은 하는 일이 없이 부자가 되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아까 그 사실 한번 봅시다. 가만히 보면 10배의 대출을 낸다고 했잖아요. 10배. 그러면 은행은 만약에 10억을 받으면 100억을 대출을 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 진짜 있는 돈이 아니죠. 바로 원화 가상화폐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정말 그 대한민국의 소요 사태가 발생했어요. 내가 재산이 1억이 있는데 무슨 은행이 망할 것 같아. 내가 돈을 꼭 현금으로 찾아야겠어. 근데 그때 모두가 다 현금을 찾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누구보다 빨리 은행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죠? 늦게 도착하면 저희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지만 은행에서 돈을 줄 수 없죠. 왜냐? 애초에 없는 돈이었어요. 이게 굉장한 경제의 법칙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EBS 다큐멘터리 중에 경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굉장히 저는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통장에 있는 나의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돈이 진짜 돈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은행을 이용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안 그래요. 비트코인은 진짜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모두가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정권의 입맛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바뀌고 막 나는 가만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동일한 돈을 벌지 못하고 매번 다른 가치의 돈을 벌게 되는 이러한 좀 불합리한 사회가 있었고 그때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바람을 몰았죠. 근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떴을 때는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책에 보면은 세상에 이미 돈이 너무 많아요.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 몰리는 거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일지라는 우리는 상상을 못 하겠지만 몰리는 겁니다. 근데 돈이 몰리면 이렇게 거품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때 비트코인이 한참 막 말이 많았을 때 튤립 버블 얘기했잖아요. 튤립 버블. 네. 근데 튤립 버블과 비트코인 저희 사장님이 발견한 건데 튤립 버블과 비트코인의 공통점은 발생할 때 시중에 돈이 너무 많더라. 당시에 네덜란드는 전 세계의 수출을 꽉 잡고 있었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발생을 하죠. 근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전 세계 화훼 수출의 40%를 네덜란드가 차지합니다. 그만큼 기술이 남았다라는 거죠. 기술이. 그러니까 꽃을 키우는 기술이 거품이 꺼지고 남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땅의 크기를 보면 화훼 생산량의 40%를 수출한다는 건 진짜 엄청난 생산력이에요. 2위가 콜롬비아인데 땅이 아마 20배가 넘을 겁니다. 근데 생산량이 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뭐 암호화폐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암호화폐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여러분들을 위한 화폐예요. 사실 은행 우리가 모르겠지만 부당하게 많은 이득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계약회사들 뭐 보험회사 뭐 아니면 뭐 그런 애들 사실 이더리움 뭐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면 다 그런 거 가능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서강대에 수업했던 것 중에 하나의 컨텐츠 중에 하나가 P2P 보험입니다. 자기 친구들끼리 보험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행자 보험을 내가 떠나는데 야 내가 너네한테 10,000원씩 줄 테니까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10만 원씩만 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막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보험업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중개 수수료를 떼어갔던 그 보험업들을 다 없앨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를 또 볼 건데 암호화폐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지 진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우리에게 사회 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이에요. 리플은 뭐 제가 시총이 좀 높아서 넣었는데 우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봤으니까 리플 봐야죠. 리플은 송금 시스템입니다. 송금 시스템인데 원래 은행과 은행 간에 송금을 하려면 이렇게 거쳐서 했다고 해요. 근데 리플 하나면 뭐 간단하게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리플의 원천을 보면 원칙 그러니까 그 발생의 근원을 보면 아랍의 하왈라 시스템 뭐 예를 들면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아는 사람을 연결해서 돈을 빌리는 뭐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동기를 통해서 이러한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리플에서 주장하는 것은 송금을 3일에서 1시간 내로 줄였다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고요. 은행이 송금을 서비스를 위한 코인. 근데 진정한 탈중앙화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암호화폐는 은행의 대변에서 은행을 대비해서 나오는 건데 얘는 은행의 기생해서 쓰는 그런. 그러니까 리플은 은행이 쓰는 코인이에요. 은행이 자기네들 외화 송금할 때 그때 쓰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한 뭐 송금 수수료를 좀 없애보자 이런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장의 탈중앙화라고 해서 스팀잇이 있는데요. 스팀잇 이제는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스팀잇의 네드 스캇이라는 CEO의 그 이야기를 보면 스팀잇은 게시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해서 재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상을 해보죠. 내가 너무 잘났어. 굉장한 사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 알리고 싶어. 근데 공짜로 알리고 싶진 않고 뭔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뛰자니 너무 힘들어.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지식을 알리고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 그 방법은 기존까지는 그거였죠. 내가 열심히 블로그를 써서 오픈을 하고 여기에 광고를 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물론 돈을 내고 보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한번 보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퍼날리기 일쑤인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는 그 광고를 그 지식 산업에서의 광고를 꼭 달게 되고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식 산업이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광고 없는 긍정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이 스팀잇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면 보팅을 받고 그게 곧 돈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스팀잇에서 촉발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또 많이 발생을 했죠. 뭐 저희 리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다양한 산업에서 이 데이터 아니면 지식, 인포메이션으로 어떤 가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인터넷이었는데 인터넷은 나의 지식을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생기고 암호화폐가 생긴과 동시에 이러한 산업들이 일궈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작권 관리와 유통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이가 그 보이스라고 하는 코인인데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음원을 유통하는데 그 음원 여러분들 뭐 멜론 이런 걸 통해서 음원을 많이 듣죠. 제가 최근에 제 차를 타고 갔는데 우연히 작곡가를 한 번 태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멜론을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멜론 듣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작곡가인데 뭐 여러 가지 곡을 작곡을 했대요. 뭐 에일리의 무슨 곡도 하고 뭐 걸그룹의 뭐도 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요 한 번 플레이하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3전 준대요. 3전. 전. 원이 아니에요. 전입니다. 전. 사실 작곡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음원에서 차지하는 그 노력의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작곡이 나와야 작사가 나오고 가수가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창작의 고통이 가장 심한 사람인데 이 유통 구조를 보니까 유통사가 40%를 가져가요. 멜론이 40%를 가져가는 거죠. 멜론이. 그죠? 그다음에 제작자는 이거 맞나요? 이건가요? 어쨌든 굉장히 작은 금액을 가져가고 이 시영권자 어쨌든 저작권자는 10%밖에 안 가져가. 음원 수입에.
너무 억울하죠, 정말.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작곡을 해서 멜론에 냈어요. 그래서 발표해서 막 되게 막 히트 쳤다고 막 언론에 나오고 딱 했어. 근데 통장을 보니까 3원이 찍혀 있어. 100번 플레이 됐다고?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멜론의 데이터베이스에 100번 플레이 됐다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져요?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의 그 칼자루를 뺏긴 거죠. 야, 너 데이터베이스 보니까 너 100번 플레이 됐어? 3원 맞아? 할 말이 없죠. 나는. 왜냐하면 저는 그런 헤게모니가 없죠. 근데 이 보이스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티스트가 콘텐츠를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퍼블리시 되고 네트워크로 뿌려집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이 뮤직을 보고 음원을 듣기 위해서 페이를 합니다. 한 번 들을 때마다 페이 이렇게. 그러니까 암호화폐인 거죠. 내가 음원을 들으려면은 코인을 사서 돈을 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 그래서 모든 음원의 플레이 기록은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100%의 리베뉴를 갖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있을 때 질문하신 것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주체들은요 다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보통 영리 단체를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화폐는 공공재니까 비영리 단체가 운영해야 된다 이런 철학이 있거든요. 물론 이더리움으로부터 시작된 철학이긴 합니다. 근데 비영리 단체는 뭐냐면 수익을 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익을 올리지 않겠다는 거고 그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관여만 하지 내가 이 생태계에서 부당한 돈을 뜯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수수료는 재단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뭐 음원을 제작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음원을 듣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원화나 달러화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런 콘텐츠 시장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부당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작곡가라면 당연히 여기에 올리고 싶겠죠. 당연히. 왜 멜론에 올립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러한 시도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음원 등록 사이트가 지금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멜론 같은 데보다는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그런 음원 사이트가 더 유행하는 날이 아니면 멜론과 연계된 코인을 만들 때 가장 파괴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런 것들도 창업자들은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특허를 보존하기 위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특허를 만든 게 있으면 일단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서 선점 효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특허가 나왔을 때 야 내가 먼저 등록했어 이거 블록체인이니까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도 돼요. 다시 원으로 들어가면 표절 방지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무명 작곡가인데 너무 좋은 걸 작곡해서 올렸어요. 근데 누가 홀랑 카피해서 자기 거라고 우기네. 근데 과거에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은 가능합니다. 야 봐봐 내가 몇 월 며칠에 먼저 올렸지? 너가 표절한 거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꾸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작권이나 유통 주도권에 대한 것들이 가장 유명한 게 코닥입니다. 코닥 그죠? 최근에 다 쓰러져가는 코닥이 ICO를 해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쨌든 코닥이 부당하게 카피되는 그런 사진을 방지하고자 프린트할 때 화폐를 내라 이런 컨셉의 어떤 코닥 코인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건 볼 수 있는데 프린트할 때는 꼭 코닥 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서비스를 시작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크립토 커런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암호화폐로 이런 사업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암호화폐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원화로. 자, 보세요. 스팀 가능해요? 사실 그래요. 주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마이크로 페이먼트. 1불 주는데 수수료가 $10야.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얼마일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얼마에 팔지? 얼마를 주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중앙화된 기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코인을 이 가격에 사는 거 보면은 이 정보의 가치는 얼마구나 이렇게 시장에 맡겨버리는 거죠.
가격이 형성이. 예를 들면은 하나의 좋은 정보당 1코인이라고 해봐요. 근데 이 1코인이 1달러가 아닌 이유는 아직 이 1코인이 이 정보의 양에 대한 가치가 모르기 때문에 1코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1달러에 사면 이 정보가 가치가 이런 1달러이고 10달러에 사면 이 정보의 가치가 10달러가 되는.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한 측정을 시장에 맡겨버리는 역할도 합니다. 일단 암호화폐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서비스도 가능해지고요. 이거 하는데 뭐 한국 사람은 원화로 주고 뭐 미국 사람 달러로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코인으로 줘서 네가 알아서 바꿔 써.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의료 정보를 위한 코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코인이죠. 메디블락이라고 하는 코인인데 이거 제가 백서를 조금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제 아시는 분의 그 아팠던 그 사례, 서울대병원의 사례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의료 데이터의 공유도 있지만 파편화된 의료 정보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왓슨이 인공지능으로 뭐 암을 발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의료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대병원에서 그 연구를 하려면 서울대병원의 자료밖에 못 쓰죠. 그쵸? 보면은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의 자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죠. 원래 인공지능은 데이터량이 승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편화되는 연구용 의료 데이터입니다. 야, 우리 서울대병원, 뭐 고대병원, 뭐 세브란스병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다 모여서 데이터를 조금 공유해보자. 이런 노력. 그래서 의료 정보의 공유 어려움을 풀어보겠다.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또 공유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엑스레이가 누구 거다라는 이 네임택이 달려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의료 병원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의료 데이터를 있잖아요. 이거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 단위의 내용이 아니라 얘를 업로드를 해요. 뭐 일단 근데 업로드를 할 때 나의 식별 정보를 빼겠죠. 빼고 업로드를 합니다. 뭐 엑스레이, MRI 뭐 이런 것들. 업로드하면 그에 합당한 코인을 줍니다. 그 코인으로 이제 뭐 약도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 데이터가 이제 쌓이잖아요. 이 데이터를 누군가가 이제 활용을 할 때 그때 이제 코인을 사서 활용을 하겠죠. 이렇게 생태계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업체나 아니면 병원은 코인을 사주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갔다 온 그런 개인들은 병원 다이어트를 올리고 그러면 이게 코인이 돌고 도는 이런 모델이 되는 거죠. 자, 되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사실 엑스레이 뭐 프라이버시 의미가 있나요? 나는 별로 엑스레이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과도한 어떤 그런 법률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데 그런 걸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고 병원이나 연구기관도 이득을 볼 수 있고 나도 이득을 볼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코인이 아니면 사실 힘들죠. 네. 이거를 뭐 누가 엑스레이 한 장당 50원 뭐 이렇게 하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코인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글로벌 데이터도 모을 수 있고요. 코인은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건 스토어제이라고 하고 되게 오래된 서비스인데 여러분들 컴퓨터 켜놓으면 하드디스크 다 남잖아요. 그거를 팔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하드디스크를 주면 그 사람들이 하드디스크를 쓰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쓰고 그 쓴 만큼의 나는 용량을 또 얻을 수 있어서 나는 클라우드에 또 더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드랍박스 같은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탈중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나 KT 클라우드 이런 거 말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드디스크에 나의 데이터를 조금씩 저장하자. 근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분산 파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고 언제든 접근할 수 있게 뭐 2-3중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 컴퓨터가 꺼져도 여기서 가져오면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스토어제이라고 해서 내 하드디스크 용량을 빌려주면 코인을 받고 이 코인으로 다시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컴퓨터에서 이 자료를 쓰고 싶을 때 이 코인을 써서 더 클라우드 용량을 더 얻을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좋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암호화폐고요. 암호화폐 진짜 요즘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다양한 어떤 실험적인 모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뭐 예를 들면은 그 P2P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제가 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공연. 그러니까 공연 시장에 보면은 제 사촌 동생이 연기자인데 정말 페이가 적더라고요. 진짜 상상 초월로 적어요. 뭐 몇 회 공연하는데 50만 원 하여튼 그런데 근데 그게 지금 공연업계가 문제가 뭐냐면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돈을 가져간다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티켓 선판매. 야, 대관하거나 이럴 때 내가 티켓을 미리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티켓을 유통시켜도 되고 아니면 와서 봐도 되고 이렇게 하는 코인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원화로는 되게 힘든 사업이거든요. 투자할 때 뭐도 해야 되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부당한 어떤 투자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좀 없애보자 이런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나쁜 거 아니고요. 코인이 나빠 보일 때가 뭐냐면 원화와 만날 때 나빠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잘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2100만 개를 맥스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원화랑 접점을 만나서 누가 사고 팔고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만약에 스타벅스나 어떤 맥도날드 이런 회사가 그 자기의 제품의 가격을 이더나 비트코인으로 픽스해버리면 사실 원화로 사고 팔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정말. 야, 우리는 이제 실물 앞에 못 믿겠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0.001 이더 뭐 이렇게 해버리면 네. 사실은 그때 되면 정말 원화가 정말 흔들리는 그런 날이 오겠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았는데 그런 누군가가 그런 것을 하기 시작한과 동시에 세상의 변화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정직하게 거기에 있거든요. 자, 이제 블록체인이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자, 송금입니다. 송금. 이게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대학원 때 저희 대학원에 있던 친구가 중에 한 명이 중국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중국에 돈을 보낼 때마다 2만 원씩 낸대요. 그래서 야씨 뭐 이렇게 비싸?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되게 그렇대요. 그래서 야 비트코인으로 해보니까 진짜 아무리 해도 10,000원만 받아도 정말 대단하다. 야 우리 장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막 앱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거 환치기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야 그러면 우리 저기 중국 사람이 많은 대림역에 가서 천막을 하나 세우고 우리가 보내주자. 이렇게 했더니 그 중국 친구가 한국어를 되게 못하는데 칼 맞아요. 이미 그런 산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접었는데 지금 많은 회사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했으면 초창기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송금하고 저렴하게 송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빔이라고 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은 나라의 그 화폐를 유통하고 있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수수료, 빠른 송금. 그래서 이게 또 돈 보내보시는 분 알겠지만 일주일 넘게 걸린다면서요. 미국에 도착하는데 순식간에 싹 보내버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미국에 돈 보내려면 누가 보내는지 얼마 보내는지 뭐 이런 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얼마 이상 외화 송금법 위반 뭐 이런 거서 얘는 그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쏙. 네. 물론 이게 법에 접속을 받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사실 왜 내가 미국에 돈을 보냈다는데 왜 그걸 왜 막고 그럽니까? 물론 뭐 경제적 파급력이나 이게 다 어떤 국가 단위의 어떤 그런 관리 차원에서 발생하는 어떤 우리의 부당한 제약인 거죠.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는 건데 내가 이제 집에 태양열 집정반을 달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장기간 휴가를 가요. 그래서 이걸 팔고 싶어. 옆집에 아니면 한전에. 근데 이 양을 측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전의 데이터베이스를 믿거나 아니면 옆집의 데이터베이스를 믿거나 아니면 우리 집 데이터베이스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작성해라 이겁니다.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비슷한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전기차가 막 상용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유소가 굉장히 많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호주 같은 데는 진짜 피치 못하게 전기가 떨어지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돈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콘센트만 꽂으면 어느 정도 했는지 해서 싹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것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모델도 요즘에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에버레저 보셔서 알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많습니다. 이게 유비쿼티라고 하는 업체가 리얼 에스테이트를 등록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브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휴먼 ATM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ATM 가려면은 다운타운으로 1시간 동안 운전해야 되는데 옆집에서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옆집에서 빌리면 못 믿었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죠?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장외 거래. 그러니까 장외 주식 거래라는 게 참
증권거래소도 사실은 피어투피어로 증권을 거래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보팅, 위변조 방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선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블록체인을 선거로 이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야, 위변조하면 선거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걸 못해요. 실시간으로 어떤 후보가 얼마큼 득표했는지 보여줄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게 또 우리나라 선거법에서 안 된다면서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브레이크를 걸긴 한데 어쨌든 다양한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고 다양한 업체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뭐 의결권, 뭐 사내 의결권 이런 것들 블록체인 많이 씁니다. 이미. 네.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과 정치라고 해서 뭐 블록체인으로 투표권 부여해서 법안을 상정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플럭스라고 하는 호주의 정당이 있는데 얘네들은 나는 블록체인 정당이다 라고 막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뭐 요즘에 뭐 우리나라 제1야당이 블록체인이란 단어를 붙여서 좀 변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최근에 거기서 왜 블록체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 맞다. 썰전에서 박형준 씨가 그랬죠. 블록체인 정당을 하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정당은 그렇게 이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의 모델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국회라고 하는 게 대의기관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넣는 건데 블록체인으로 뭔가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굳이 뭐 국회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인데 블록체인 초창기에 제가 들었던 아이디어인데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예산이 3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수로 나눠보면 뭐 몇 천만 원이 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이렇게 스위스처럼 찬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가진 만큼의 그 돈을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교육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래서 내가 가진 만큼의 이 돈을 교육 사업에 쏟겠어.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목표치가 차면은 통과시키고 이런 아이디어도 내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괜찮죠. 그런 것들은 어차피 법안이라는 게 다 돈의 쓰임새이기 때문에 굳이 뭐 국회의원도 이렇게 하지 말고 야 국방비 이만큼 필요한데 가결할까요?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쫙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차면은 가결 이렇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의석 확보를 실패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다오의 사례입니다. 다오가 되게 재밌는데 저희 사장님이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맨날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야 이제 저는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잖아요. 프로그래머들 이제 뭐 인공지능이 코딩을 다 하니까 너네는 이제 뭐 다 집에 가야 돼 이딴 소리를 합니다. 자, 다오가 뭐냐면 사장이 필요 없는 회사. 먼저 집에 가세요. 라고 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대표이사라는 게 주주들을 대변하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주주가 직접 자기의 이득을 내고 자기의 의견을 내고 아니면 생산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인공지능이 서포트를 해준다면 굳이 왜 사장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슬락이라는 회사가 이 다오라는 개념,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티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분권화된 회사의 개념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이제 뭐 투자부터 아니면은 배분 아니면 뭐 주권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을 좀 활용해서 생산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고자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다오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게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더 다오라고 하는 슬라깃이 했던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더리움 재단이 되게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버그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더가 샜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고민을 하다가 롤백을 결심합니다. 장부를 2주 전으로 돌렸던가요? 그 정도로 돌렸을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정말 미안한데 돌리자. 너무 힘들어 재단. 그리고 이더리움은 소중하잖아. 이렇게 해서 돌렸죠. 그래서 이게 돌리는 게 무슨 의미냐면 돌린 이후에 모든 거래는 다 취소해요. 2주 동안의 거래는 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나는 돌릴 수 없어. 나는 오리지널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그때 나온 거고요. 근데 제가 그때 42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오기 전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게 장부를 포크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42더가 있었으면 여기도 42더가 있고 여기도 42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40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잖아요. 얘네는 메이저고 얘는 마이너잖아. 얘네는 강력한 조직이 있고 얘네는 반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야 반발 조직이 얼마나 살아남겠어. 해서 제가 1달러에 다 팔았습니다. 야 4만 원 먹었어. 아싸. 그런데 걔가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갔죠. 하여튼 그런 재밌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네 그때 이후로 하드포킹이 좀 이제 좀 재미를 붙여서 그죠. 많은 코인들이 다 뭐 비트코인 골드, 뭐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그러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없는 회사, 직원이 없는 가상회사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끔 하는 뭐 발주도 자기가 내고 이런 것들을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무디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산업들이 블록체인으로부터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근데 지금 여기서 안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쭉 읽어보시면 블록체인이 안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시도는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이러한 산업을 촉진시키고 지금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이게 돈이 몰린다는 건 기술이 발전하는 그런 토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에게 언젠간 유익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질문 좀 받을게요. 네.